욱하는 성질 죽이기. 오늘은 네 번째 녹음, 잠재적 분노, 개인적 보복, 폭주입니다. 세무엘의 잠재적 분노. 올해 20세인 벽돌공 세무엘의 잠재적 분노는 3년 전 그가 무장강도죄로 복역했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세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극도로 화가 나 있었던 터라 취한 상태에서 깨는 과정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척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제 여자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사귀고 있으며 둘이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었지요. 감옥에 3년이나 있어야 하는 판에 제가 무슨 권리로 그녀더러 기다리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편지를 계속해서 여러 번 읽다 보니 분노가 차츰 쌓이더라고요. 감금 명령을 받고 감옥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무지막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부수고 싶었어요. 제 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있는 모습을 계속 떠올렸어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야 했기 때문에 저와 한 방을 쓰는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방을 쓴다는 이유로 싸움에 말려든 것이죠. 어쨌든 싸움도 제 화를 가라앉히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요즘에는 잠시 예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전보다 더 강력하게 분노가 밀려옵니다. 어떨 때는 멍하니 있다가도 계속해서 공격적이고 분노에 찬 사람으로 남기 위해 일부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끌어냅니다. 그들을 상처 줄 방법을 떠올리며 몇 시간 동안 복수할 계획을 짤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오직 제가 고통받은 것처럼 그들도 고통받게 해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세무엘의 잠재적 분노를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세무엘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 복수를 꿈꾸며 해묵은 감정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악감정을 품어봤자 결국 저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해롭다는 건 알아요. 저와 비슷한 분노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하루빨리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만두면 분노는 점점 심해지기만 하거든요. 잠재적 분노와 돌발성 분노의 다른 점. 지금까지 이 책에 등장한 사람들 거의 모두가 욱하는 성질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돌발성 분노를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분노가 있다. 이 두 번째 종류는 생성 방식이 다르다. 생존력, 무력감, 수치심, 버림받은 느낌 등과 같이 욱하는 성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같지만 위험 요소가 돌발성 분노에 비해 천천히 축적되는 대신 오래 간다. 그리하여 이 두 번째 종류의 분노는 잠재적 분노라고 한다. 돌발성 분노는 대체로 즉각적인 분노에 대한 반응이다. 반면 잠재적 분노는 과거에 당했던 모욕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이다. 잠재적 분노는 자신이 불공평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꼈을 때에 대한 반응으로 서서히 쌓인다. 이러한 분노는 마그마처럼 이성의 안전한 통제 아래에서 수년간 이글거리다 마침내 밖으로 표출된다. 즉,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돌발성 분노로 돌연 태풍처럼 급작스럽고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휘저어 놓고는 나타난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진다. 돌발성 분노는 흔히 볼 수 있으며 굉장히 충격적이다.
눈에 띄고 강력하기 때문에 즉시 주목을 받는다. 그 누구도 돌발성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을 모른 척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이 경우에는 태풍이 천천히 형성되며 미리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다. 만일 돌발성 분노를 예정에 없던 태풍이라 한다면 잠재적 분노는 매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몬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적 분노란 무엇인가? 잠재적 분노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오랫동안 분노가 축적되었을 때 나타난다. 잠재적 분노에는 피해의식, 어떤 사건에 대한 병적인 집착,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인 분노와 증오, 복수에 대한 환상, 그리고 간혹 범죄자를 계획적으로 습격하는 행동 따위가 포함된다. 세무엘은 잠재적 분노를 경험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렸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상처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전 여자친구나 절교한 친구에 대한 복수를 꿈꿨다. 화가 누적되자 분노는 증오로 바뀐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그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 도덕적인 분노와 충격을 느끼는 것이다. 잠재적 분노 중에서도 특히 상대에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붕괴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그럴 경우 세무엘 자신은 순진무구한 피해자가 되고 전 여자친구와 친구는 괴물이나 악마 같은 존재 혹은 파멸되어야 할 악덕한 사람들로 그려지게 된다. 잠재적 분노가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렇듯 세무엘 역시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사람 대부분이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괴물 같고 악마 같은 존재라고 굳게 믿는다. 그렇다면 세무엘이 가석방위원회 앞에서도 자신이 복수를 꿈꾼다는 말을 할까? 물론 안 한다.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잠재적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감춘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크기의 분노가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종류의 분노인 만큼 이를 알아차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종종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의 방어 기제가 무너지면 수년간의 억눌렀던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특히 그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운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개인적 보복과 폭주. 세무엘은 두 사람, 즉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 상태이다. 그들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생각이 그는 그들에게 복수를 꿈꾼다. 그들은 세무엘의 영원한 숙적이 된 것이다. 복수를 하지 않는 한 세무엘은 편히 쉴 수 없다. 잠재적 분노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세무엘 같은 경우이다. 자신을 아프게 한 숙적과 영원한 전쟁을 하겠노라고 맹세하는 개인적 보복인 것이다. 문학 속으로 개인적 보복을 위해 애쓰는 대표적인 캐릭터는 에이하브 선장이다. 그는 허먼 멜빌의 유명한 소설 모비딕에서 자신의 숙적인 흰 고래를 잡으려다 죽고 만다. 좀 더 밝은 분위기의 예를 들자면 피터팬이 나오는 후크 선장인데 그에게도 숙적이 있었다. 바로 뱃속에 자명종이 있던 악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무서운 잠재적 분노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종류는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 개인은 물론 기관까지도 공격할 때 나타난다. 우체국 직원들이 일터를 봉쇄하는 사건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분노를 우체부 되기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격자가 돼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분노는 폭주라고 한다. 화를 내는 사람이 환상에서건 현실에서건 학교, 기업, 정부기관 같은 특정한 집단을 주된 공격자라고 지목하며 그쪽을 향해 화를 낼 때를 잠재적 분노라고 한다. 폭주에 대한 일부 연구를 보면 분노와 폭주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캐서린 뉴맨은 폭주하는 아이들은 분노가 많은 보통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의 모습, 즉 수업 시간에 소란을 부려 교실에서 쫓겨난다거나 법을 어기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폭주하는 아이들은 아웃사이더가 많다고 한다. 즉,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언저리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뉴맨은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상담가 혹은 학교 당국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이 속으로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학교 전체에 대한 분노를 천천히 쌓고 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까닭으로, 선생님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까닭으로, 학교 당국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까닭으로 그 대상을 증오한다. 그러다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증오를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때 체제를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은 보통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닥치는 대로 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잠재적 분노에 대한 진단. 분노가 특정 개인을 향해 표출되는 큰 모임을 향해 표출되던 잠재적 분노는 항상 위험하다. 다음 질문으로 자신에게 잠재적 분노 증상이 있는지 혹은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1번. 예전에 받았던 상처나 모욕이 자꾸 생각나는가? 2. 과거에 당했던 모욕에 대한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가? 3.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이 강력하게 들 때가 있는가? 4. 자신에게 저지른 짓 때문에 사람들이 미운가? 5.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면 사람들이 많이 놀랄까? 6. 요즘 사람들이 아무 처벌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일들을 보면 화가 치솟는가? 7.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편인가? 8. 화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가? 9.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짓을 되갚아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처를 준 적이 있는가? 육체적인 것 말고도 말로라도 준 적이 있는가? 10. 자신의 불행이 특정 사람, 즉 모임이나 단체 혹은 기관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11. 자신의 불행이 특정 사람, 즉 모임이나 단체 혹은 기관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12.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그만 집착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하는가? 자신에게 잠재적 분노 증상이 있다고 느꼈다면 이번 장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잠재적 분노를 예방하는 방법. 잠재적 분노가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6단계를 소개하겠다. 1단계. 선택의 여지는 늘 있다. 맥스, 비니, 찰스는 오랜 친구이며 방을 함께 썼다. 그들은 대학 졸업 후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삼형제 유기농 음식점을 열었다. 레스토랑 이름에도 드러나듯 이들을 형제처럼 가깝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가 도박에 빠졌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끔 카지노에나 가는 정도였다. 그러다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났고 결국에는 날마다 가게 되었다. 찰스는 잃은 돈을 따겠다고 덤벼들었다가 갖고 있던 돈 전부를 탕진했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머지않아 찰스는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맥스와 비니가 이 문제를 알았을 때는 이미 음식점을 살리기에 늦은 상황이었다. 찰스는 자금 횡령으로 기소되었지만 그의 변호사가 합의를 이끌어내 형량을 채우는 대신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서 30일, 사회 복귀 시설에서 1년을 보낸 후 풀려났다. 찰스는 그동안 도박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도박 중독자 자주치료협회 같은 자기개발 단체에도 가입했다. 찰스는 자체 갱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단계대로 밟아갔다. 이제 그는 인생에서 맥스와 비니에게 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찰스는 자신이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맥스와 비니에게 각각 수천 달러씩을 갚을 계획도 세운 상태이다. 그래서 찰스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맥스와 비니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여기서 맥스와 비니는 찰스를 어떻게 대할지를 선택한다. 맥스는 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만나자. 내 생각 자주 했어. 물론 아직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 하지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생각해. 언제 한번 놀러와. 맥스는 지난 1년 반 사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유기동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다시 수년 안에 새 음식점을 열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맥스는 찰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야. 내가 계속 찰스가 저지른 짓을 붙잡고 슬퍼해봤자 나만 비참하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반면 비니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찰스, 난 내가 한 짓 절대 용서 못해. 넌 배신자야. 넌 날 배신했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널 증오하겠어. 난 내가 저지른 짓을 날마다 떠올리지. 어차피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너가 입힌 피해를 갚지 못해. 그러니까 애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내 눈 앞에는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나타나면 묵사발을 만들어버릴 테니까. 잠재적 분노는 상처가 곪은 것과 비슷하다. 긁으면 긁을수록 피가 더 많이 나고 오래될수록 더 큰 상처를 준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몸이 손상되듯 결국 잠재적 분노도 치료하지 않으면 영혼의 상처를 남긴다. 그게 베니의 현재 모습이다. 그는 돌발성 분노처럼 화가 급격히 치솟는 건 아니었지만 서서히 화가 쌓이고 있는 상태였다. 비니는 음식점을 잃은 게 하도 속이 상해서 한밤중에도 자다가 깨기도 한다. 그는 찰스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치읓자만 들어가도 이를 빡빡 간다. 비니는 찰스를 두들겨 패는 상상, 심지어는 죽이는 상상까지 한다. 게다가 비니는 이 불행한 사건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기는커녕 악감정을 붙잡고 있으려 한다. 마치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보다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 노릇을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의 분노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맥스가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간 반면 비니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비니는 음식점이 넘어간 이후 변변한 직장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찰스가 망쳐놓은 자기 인생에 대해 늘어놓았다. 비니는 주로 우울하고 화가 난 상태로 무력감에 가득 차 할 일 없이 지냈다. 더 큰 문제는 비니가 찰스 전화를 받은 이후로 화가 더 많이 났다는 점이다. 그런 짓을 하고도 자유인이 되어 동네를 활보하고 다닌다니. 말도 안 돼. 불공평해. 누가 나서서 조치를 좀 취해봐. 비니는 최근 들어 차를 타고 찰스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 날마다 새벽 2시에 전화하기부터 타이어에 펑크 내기까지 등 어떻게 하면 찰스를 짜증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렇게 분노가 쌓인 상황에서 비니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는가?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걸 비니가 깨닫기만 하면 지금처럼 날마다 옛 상처를 들춰 피가 날 때까지 쑤시지 않을 수 있다. 비니는 옛 상처를 긁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긁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대신 계속 피해자로 남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맥스는 과거를 뒤로하고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 잘 살고 있다. 반면 비니는 잠재적 분노가 자신의 삶을 조종하도록 두는 바람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당신도 잠재적 분노에 조종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 맥스 같은 삶을 살겠는가? 비니 같은 삶을 살겠는가? 2단계. 분노가 치솟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평하기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잠재적 분노는 발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해보라. 지금부터 모래시계의 상단은 모든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때 느끼는 평온한 상태라고 가정하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안정감, 고요함, 즐거움, 만족감을 느낀다. 모래시계 하단은 위쪽과 정반대로 불만족, 불행, 비참함, 자기 연민 같은 감정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하자. 바로 이 모래시계 하단이 잠재적 분노가 쌓이는 곳이다. 하단으로 떨어지는 모래알갱이 하나하나는 새로운 짜증, 다툼, 자신이 모욕이라고 인지한 상황 등을 상징한다. 어떤 모래알갱이는 오래전에 받은 상처를 상징할 수도 있다. 다른 알갱이는 더 즉각적인 분노에 따른 것이다. 서서히 모래알갱이는 아주 여러 주에 걸쳐, 여러 달에 걸쳐 혹은 수년에 걸쳐 쌓인다. 그리하여 결국 엄청난 양의 모래알갱이가 쌓이게 된다. 기분이 나쁘면 나쁠수록 모래시계 하단은 더욱 가득 찬다.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 하단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고 만다. 즉 잠재적 분노는 인생이 오랜 시간 동안 점점 나빠져 왔을 때에만 생긴다. 화가 잠재적 분노로 바뀌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래시계를 뒤집어라. 그렇게 하면 골칫거리를 상징하던 모래알갱이가 상처의 치유,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 그리고 만족감을 상징하게 된다. 모래알갱이가 떨어질 때마다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욱하는 성질이 치솟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것이다. 이 모래시계 비유를 설명하다 보니 내가 개인적으로 굳게 믿은 말이 떠오른다. 인생은 늘 점점 나아지거나 점점 나빠질 뿐이다. 모래시계를 뒤집는 일은 혁명과도 같은 과정이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3단계. 현재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잠재적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기적 분노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라. 잠재적 분노는 속상했던 일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때 생긴다. 누가 자신에게 함부로 했다거나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가정하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게 인생이지 뭐 대수로울 거 있나?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겠다. 하지만 상처를 담아두고 계속 곱씹으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더욱 미워할 구실을 찾게 된다. 물론 욱하는 성질이 속상한 마음이 좀 들었다고 해서 터지는 것은 아니며 속상한 마음이 무조건 잠재적 분노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까지 상처를 머릿속에 쌓고 또 쌓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고 배반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들은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매달리는 한편 마음속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으면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는 것이다. 욱하는 성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분노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그러니까 현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지금 현재 속상하는 일은 없는가?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직장 생활에서 일어난 갈등,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자식들과의 다툼,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문제, 친구와의 다툼, 혹은 최근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모든 게 잠재적 분노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방을 함께 쓰는 모건과 제니는 케이블 비용을 두고 누가 무엇을 정확히 얼마나 낼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모건은 제니와 상의 없이 지난달부터 케이블을 신청했다. 모건은 케이블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니가 동의한 줄 알고 제니가 케이블 비용의 반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니는 자신이 케이블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케이블을 신청했다. 필요도 없으니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체통에 케이블 청구서가 왔다. 그 순간 모건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모건이 혼자 안달복달하며 속을 끓이다 대수롭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크게 확대시켜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그 다음은 모래시계 하단으로 떨어지는 모래알갱이가 되어 제니에 대한 잠재적 분노가 쌓일 것이다. 만일 그런다면 앞으로 함께 방을 쓰며 지내는 시간이 지옥 같은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모건이 이 케이블 요금 문제를 밤잠을 설칠 정도의 큰 문제로 확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다. 잠재적 분노를 더 커지지 않게 막아야 하는 순간은 항상 지금이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기 전에 분노가 삶의 즐거움을 모두 앗아가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지 않았다? 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만약 키웠다고 대답한다면 아직 분노가 자그마한 크기일 때 그만 버리자. 지금 버리는 편이 나중에 분노가 더 크고 강해졌을 때 버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단순한 오해였을 수도 있고 실제로 생각의 차이가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속에서 토론한다면 악감정이 자라기도 전에 없어질 것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으니 상대방과 만나기 전에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지 정리한 후 만나라. 또한 아래에 설명한 반박 방법을 이용하라.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4단계. 반박 방법을 이용하여 잠재적 분노의 원인이 되는 분노에 반박을 해보라. 언제부터 악감정이 쌓이기 시작했는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없어질까도 중요하다. 3장에서 설명했던 A, B, C, D, E 반박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간단히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다. 목표는 부정적이고 화를 부추기는 생각을 긍정적이고 화를 낮추는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니의 찰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아가질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맥스의 찰스가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으로 대체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질지 생각해보라. 만일 그렇다면 더 이상 자기 분노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덜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다. 잠재적 분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꼭 3장에 있는 반박 방법을 읽어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하라. 5단계. 분노를 악화시키기 위해 공감하는 법을 연습하라. 도덕적 분노는 잠재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잠재적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악랄하고 부도덕하고 벌을 받아 마땅하며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덕적 분노에 대한 대책은 공감이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 남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이 다른 사람을 위한 핑곗거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건 아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리 연민을 느끼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도 자신이 한 행동은 자신이 책임져야만 한다. 그러나 공감하는 연습을 하면 난 착해, 내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에서 우리 둘 다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비니는 중독에 대한 공부, 특히 도박 중독에 대한 공부를 통해 찰스의 행동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간단한 질문으로 비니는 쉽게 찰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찰스는 어떻게 도박에 빠지게 된 걸까?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 찰스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며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까? 찰스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 공감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인지적 공감이라고 한다. 우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떠올려서 화를 더한다. 그 다음 자신이 그 사람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만일 당신이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른 한 가지는 정서적인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무서웠을까? 화가 났을까? 수치스러웠을까? 슬펐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마음속에서 싹트는 분노를 공감으로 푼 예를 들겠다. 샌디의 양딸 베츠는 13세이다. 베츠는 자신의 어머니와 샌디가 결혼한 뒤 처음 몇 달은 샌디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샌디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베츠는 어머니와는 활기차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 샌디는 섭섭하고 화가 났다. 거기다 베츠의 행동은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만 편애하던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다. 샌디는 잠재적 분노가 터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결국 샌디는 부인 브리아나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브리아나는 샌디에게 베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했다. 거기다 브리아나는 베츠의 친아빠가 샌디를 경멸하고 베츠에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브리아나는 샌디에게 당신은 베츠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샌디는 베츠가 친아버지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베츠가 억지로 자신에게 잘해주도록 해봐야 그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샌디는 베츠에게 시간을 더 주기로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도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다. 오히려 베츠가 마음을 열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한다. 몇 달 후 베츠는 차츰 샌디가 있을 때도 자리를 피하지 않기 시작했다. 억울한 감정이 들 때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오히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물론 그 사람이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니 당연한 결과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공감이 잠재적 분노로 자랄 수 있는 분노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6단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떠올려라. 만일 억울한 심정이 계속 든다면 어떻게 될까? 열대 폭풍우가 따뜻한 바다 위에서 힘을 모아 태풍이 되듯 나쁜 감정도 차츰 힘을 얻어 강해진다. 이러한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한 사람을 완전히 증오하게 된다. 증오는 나쁜 감정을 계속 담아두려 하거나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할 때 발생하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심정은 화가 딱딱하게 굳거나 얼어붙은 상태이다. 일단 굳으면 돌처럼 꿈쩍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누군가를 증오하면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눈에는 괴물로 비춰진다. 일단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면 욱하는 성질이 치솟을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다. 예를 들어 비니가 찰스를 너무나 증오하여 당장이라도 공격할 기세였던 것과 마찬가지다. 증오는 잠재적 분노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연료이다. 그러므로 잠재적 분노가 있다면 증오심을 버리는 법부터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오를 버릴 수 있을까? 나는 전환, 감정적 무관심, 용서, 화해 이 네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전환은 가장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간단하다고 꼭 쉬운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오를 버리든 간에 증오를 버리기란 쉽지 않다. 증오는 저녁 식사에 초대했더니 밥을 다 먹고도 집에 가지 않은 손님과 비슷한 존재이다. 전하는 자신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맥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인 유기농 식품 업계 내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이었다. 흔히 나쁜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바쁘게 지낸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곧 전환이다. 전환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증오하는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불필요한 집착을 몰아내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알코올 의존자 자주치료협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을 떠올려라. 머릿속의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공짜로 전세를 주지는 마라. 중요한 것은 다시 인생을 즐겁게 살자이다.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예전보다 덜 떠올리고 있다면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정적 무관심은 자신을 심각하게 모욕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도 강력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준 상처는 모두 과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계속 불행해할 필요는 없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나아갈 수는 있다. 비니가 아무 감정의 동요 없이 찰스를 떠올릴 수 있을 때 무관심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거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거나 속이 뒤틀리지 않았다면 감정적 무관심을 이룬 것이다. 어차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자신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것도 그들이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관심해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용서와 화해는 전환이나 감정적 무관심에 비해 이루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혜택이 있다. 용서와 화해는 깨진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인생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정말 큰 선물을 주는 셈이다. 내가 생각하는 용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정신분석학자 로버트 캐런의 용서는 누군가를 다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즉, 캐런의 말은 용서란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연민과 관용을 베푸는 행위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용서할 의무는 없다. 상대방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부담을 줄 뿐이다. 하지만 용서는 치유의 과정인 동시에 변신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라는 말에는 함정이 하나 있다. 자신은 늘 착한 사람이고 가해자는 늘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글로 쓰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한 나쁜 일 말고도 좋은 일까지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 예를 들면 맥스는 가끔 삼형제 음식점을 회상할 때면 찰스가 자신과 비니를 설득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떠올린다.
찰스가 유기농 사업을 시작하자고 안 했으면 제가 얼마나 유기농 식품에 관심이 많은지도 몰랐겠죠. 그 점은 찰스에게 무척 고마워요. 그렇다고 맥스가 찰스의 단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맥스는 찰스의 단점과 장점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격분해서 상대방 말을 끊고 그 사람의 결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용서의 첫걸음은 떼었다는 의미이다. 만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큰 진척을 보인 것이다. 증오를 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화해이다. 화해라 함은 가해자와 다시 관계를 맺는 일이다. 즉 실제로 편지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거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비니는 다시는 찰스를 안 믿겠다고 생각한 반면 맥스는 찰스가 도박 중독만 완전히 고쳤다면 다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화해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번이 지난번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가해자가 달라졌다는 증거가 있는가? 상대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화해를 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가해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용서는 자기 내에서 혼자 하면 되지만 화해란 두 사람 이상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다시 상처를 주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당신은 화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 보여준 나쁜, 유치한, 무책임한 태도보다 장점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와도 화해할 준비가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버려야 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잠재적 분노를 고치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다고 대답했으면 아래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어떤 생각을 해야 나를 해친 사람에 대해 덜 증오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 덜 분노할 수 있을까? 2. 나를 공격한 사람은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 단순히 나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 말고 또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 3. 전환, 무관심, 용서, 화해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 증오를 멈출 수 있을까? 잠재적 분노는 삶을 즐길 수 없게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상처에 대한 해묵은 감정은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다. 그래야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가 챕터 4 잠재적 분노, 개인적 보복, 폭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